독재가 이루어졌고 소수 사람들이 이 정치 권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한 것도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자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한민족, 아니 우리는 어떻게 성공 또는 실패했는가, 이런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엔 주로 성격에 해당하는데요. 현재 우리의 상태를 잠깐 말씀드렸고, 우리 민족이 성공하고 실패한 부분들을 간단히 언급했고요. 그리고 왜 이런 작업이 필요한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나 다 당위성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끝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일단 성공한 과정을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대화 산업화에 성공한 겁니다. 물론 정보화에 성공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강의의 주제가 되는 시대까지는 근대화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때 흔히 말하는 박정희 모델이 적용된 겁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죠. 이것은 사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도입한 건데요. 한국에서 성공을 거둔 겁니다. 오히려 소련, 중국, 북한에서는 궁극적으로 실패를 했고요.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그들에게 수출이 됐죠. 이게 새마을운동입니다. 물론 이 당시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고요. 여기는 당연하죠. 관료들이 부패한 겁니다. 그리고 권력이 집중됐어요. 바로 독재 정치라는 거죠. 경제력도 당연히 부분적으로 집중이 되는데요. 한국사회에서 재벌이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엄청난 대규모의 산업화가 되면서,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부와 결탁하는 일이 생겼고요. 재벌이 탄생한 겁니다. 한국사회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무조건 부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은 아니죠. 한국 이 시기를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흐름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인들 있지 않습니까? 지식인들이라든가 특정한 정치인들,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심지어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고요. 지금 젊은 사람이라든가 지금 50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70대 이상의 사람들이 젊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비판적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생활보다는 정치에 척도를 맞춘 것이죠. 정적 측면에서 분명히 민주주의와 가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삶의 문제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정적,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식인들, 정치인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백성들의 편을 드는 입장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작동이 됐을까? 이거 앞으로 규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에 관해서는 스스로 발언할 능력도 없었고 발언할 경황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응들은 비교적 잘 전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듣고 보고 자랐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농민과 노동자들의 경제적 역할이 강화가 됐고요. 정책 역할도 강화된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사회적 역할, 역사적 역할도 증대가 된 거죠. 당연히 그런 과정 속에서 농민들이 희생이 있었고 특히 산업전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은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라든가 등등을 해서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적 지위가 상승했고 그들의 역할이 커졌고 당연히 정책 발언을 하게 되고 드러난 바와 같이 결국 농민 노동자 출신들이 한국 사회의 주역이 됐던 겁니다. 그들이 다 한국 사회의 주도적인 세력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비로소 시작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주민들이 정치에 참여를 했거든요. 독재가 이루어졌고 소수 사람들이 이 정치 권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한 것도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순차적인 집행을 통해서 거기에 모든 국민들이 이 사업에 동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비자발적이건 자발적이건 여기에 동참을 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지식을 갖추지 못한 시골에 있었던 보통 사람들도 이 참여에서 이른바 주체가 됐었고 리더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새마을운동, 새마을 지도자, 그럼 여러분들은 좀 우습게 생각되죠. 특히 그 당시 때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행적과 평가,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조선시대 때 성리학자들이 하던 것과 저는 비슷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의 주체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고 기본적으로 지식들이 성장하게 된 겁니다.
아직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이런 운동과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서 그들이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갖게 된 것이죠. 꼭 대학을 나와서만 사회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기에는 그 시기 나름대로 거기에 걸맞는 지식의 종류와 양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2010년도 이후에 정보와 성공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일을 성공시킨 주체는 바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아랫세대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정말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제가 살펴봤어요. 북한의 천리마 운동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북한의 천리마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리마 운동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북한이 잘 살게 되었고 또 북한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소위는 바로 북한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지하 자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도망가거나 탈출할 때 남규 간 모든 기반 시설들이 주로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처음에는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천리마 운동을 시작했어요. 1957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천리마 운동은 우리가 겪었던 새마을 운동보다는 더 강제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속도전을 갖고 추진된 것인데요. 당연히 우리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정치 권력의 구도와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천리마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것은 오늘날의 북한의 경제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본이 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천리마 운동 자체 시스템도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운동을 자기 정치 권력을 위한 김일성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 악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이런 천리마 운동을 비롯한 집단 운동,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는 사실은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거의 일반화된 현상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레닌이 신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약간의 시장 경제적인 요소를 수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스탈린이 집권하고 다시 1928년도에 보게 되면 계획경제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이게 실패로 돌아가요. 그 당시 때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있었는지는 전 세계가 주목했고요. 그리고 이 당시 때 아사자가 200에서 300만 명이 났다고 그러는데 이 무렵쯤에 소련을 방문한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앙드레 지드예요. 그가 오고 나서 쓴 책이 소련 기행이라는 겁니다.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됐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양심적인 지식인들, 예술인들은 환호했었습니다. 드디어 이상사회가 도래했다고. 그런데 결과는 비참했던 것이죠. 중국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요. 중국은 당연히 공산 정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추진했고요. 그리고 1차 5개년 경제계획이 1953년도에 시도가 됐습니다. 그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베트남 아니면 현재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국가가 비교적 비자발적인 동원용을 통해서 그리고 계획적으로 경제를 끌어간다는 것은 한쪽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모택동을 중심으로 해서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을 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58년도부터 1960년도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실패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이 아사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직도 영웅 또는 신으로 모시고 있는 모택동이죠.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경제정책이 좌지우지되면서 결국은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반동으로 다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자는 유석이라든가 등소평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몇 년 동안 경제가 회복되는 듯 했는데 또 다른 반동이 바로 문화혁명이죠. 1966년도부터 1976년 약 10년 동안에 걸쳐서 무시무시한 문화혁명이 일어났던 겁니다. 저는요, 그 당시 때요, 중국의 문화혁명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선전선동, 프로파간다, 또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소개하는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문화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주 어린 나이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중국에 드나들면서 문화혁명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 또는 피해를 받던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말로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한 겁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한국 사회는 꽤 오랫동안 중국의 문화혁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는 높이 평가한 사람들이 발언권을 가졌다는 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1979년도에 등소평이 집권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선언하죠.
그래서 이른바 경제특구 전략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추진했던 새마을 운동 또는 보세단지 건설 그리고 집중적인 중공업 육성 이런 것들을 많이 모델로 한 것입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등소평의 경제특구 전략을 분석하면서 그 모델이 바로 장보고가 추진했던 청해진 전략과 같이 있다. 그래서 등소평의 경제특구 전략이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신라방을 모델로 했거나 아니면 페르시아인들이 주도가 됐던 현재 광동성을 모델로 했던 파사방을 모델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등소평이 경제특구를 추진했을 때 4개의 도시를 설정했는데 그 중에 3개가 광동성이고 하나가 바로 그 위에는 복건성의 샤이먼이거든요. 역시 등소평도 역사적으로는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시대 그리고 현대에서는 한국의 박정희 모델을 수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역사는 것은 묘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거의 비슷한 유사한 모델을 설정해서 적용했는데 우리 한국은 성공했고 나머지 나라들은 대참패를 했고 그리고 다시 중국이 그 모델을 어느 정도 수용해 가면서 성공을 했고 지금은 오히려 한국을 능가하고 세계 2위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할 만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심지어는 문화적으로 성공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1996년도 이후에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좀 경계하고 경쟁 의식을 갖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봤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럴 만한 능력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책임을 묻고 싶어요. 1996년도 이후에 한국의 지식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사업가들에게. 한 민족, 한 국가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뻔히 보이는 미래의 문제점들을 도외시하면 나쁜 것이죠. 이런 과정을 겪고도 한국은 성공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한국사회는 단점이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린 해결될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